아빠의 욕심이 없었더라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학교 폭력이 그동안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그 실체는 많이 나가는 게 굉장히 극도로 요즘스러워요. MBC에서 찾아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함부로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 취재는 따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베일에 쌓여 있는 사건의 진실. 그런데 민사고 졸업생인데요. 공익급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강형약강이라고 강하게 두세 개 나온 놈 아니면은 이제 뒷배경이 좀 있는 놈 이런 애들은 잘 대해줬었고 자기 집안하고 위세를 가지고 자랑질을 해보면서 괴롭힌 거라서요. 언론 보도된 게 빙산의 일각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이동우 씨. 그는 가해 피해 학생과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아무도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워낙에 규모도 작고 학생 수도 적고 너희는 마음으로는 형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형제를 한 명을 거의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어놓고.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입학해 명문고등학교로 불리는데요. 학생들은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말을 걸면 굉장히 잘 받아주는 밝은 친구였어요. 주변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정도 저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해졌었어요. 공부하기 힘든가? 그냥 학교 생활이 힘든가? 그냥 다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졌다는 피해 학생 A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군. 수소문 끝에 연락된 또 다른 민사고 학생에게서 피해 학생 A군과 정군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이었고 둘이 되게 처음에 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숙사 같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막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사소한 이유로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이게 이제 같은 방에서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방을 함께 쓰며 갈등이 생겼다는 것. 또 다른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 같다고 추측하는데요. 그 동아리가 정치 동아리예요. 정치 동아리. 정치 동아리를 막 진지하게 해서 이런 동아리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그냥 좌파는 공산당 컨셉을 잡고 네. 우파는 나치 컨셉을 잡아서 그냥 말 그대로 개싸움하면서 노는 동아리거든요. 아. 네, 거기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이 된 거는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8년 3월 민사구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A군의 진술. 제가 참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에게 넌 사료나 처먹어야 한다. 좌파 빨갱이 라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문도 기숙사에서 배달받잖아요. 전 그냥 경향신문 봤는데 걔가 막 툭 던져주고 야 빨갱이 받아 그러고 저한테 걔 돼지라고 매일 하고 처음엔 장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떻게 장난이에요. A군에 따르면 1학년 5월경부터 정군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돼서 A군이 급식실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정군이 친구들 앞에서 A군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돼지 새끼가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너는 사료나 먹어야지. 구제약 걸리기 전에 꺼져. 후배들 앞에서도 정군은 A군의 말을 자르며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돼지 조용히 해.
돼지는 가만히 있어.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군이 피해 학생을 무시, 비하하는 발언을 셀 수 없이 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군은 A군의 피해 진술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작년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말실수를 하면 제가 크게 창피를 주고 많이 먹으면 놀리기도 하고 장난으로 딴 데 가서 앉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너무 길게 말하고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짜증이 나서 말을 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친구가 그냥 웃고 넘겨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사고 학폭위 회의에 가해 학생 정군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사였던 정순신 변호사. 그는 아들의 행동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쁜 의도 없이 장난으로 말했다는 게 가해 학생 측의 주장. 그러나 친구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군은 피해 학생이 올 때마다 인상을 쓰며 매우 심하게 욕을 하였다. 후배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상당히 치욕스러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피해 학생을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 너 피해 학생에게 왜 그렇게 심하게 해? 이렇게 묻자 정군은 그냥 장난이라며 넘겼다. 야, 더러우니까 꺼져. 이 상황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다. 또 정군은 다른 사람 앞에서 A군을 동물에 비유하고 냄새가 나는 존재로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냄새나, 오지마. 사실 우리는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입냄새만 한번 맡아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상대방의 자존심에 대해서 1도 고려를 안 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이 친구는 상당히 진화된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A군은 동아리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해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 선동해서 투표해서 피해자 강제로 쫓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아리에서. 아, 피해자 친구를요? 네, 아마 그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입학 당시 상위 30%였던 A군의 내신 성적이 나중에는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A군을 진단했던 담당 의사는 A군의 상태가 불안, 우울 증상에 자살 사고까지 동반해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화해 정도가 없음으로 평가돼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강제 전학은 9단계의 징계 조치 중 가장 높은 조치인 퇴학 바로 전 징계에 해당합니다. 약 10개월 동안 언어폭력이 지속이 됐고 그 수위를 보더라도 다수가 있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외모 비하라든지 뭐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뭐 비하 발언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언어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피해를 봤을 때는 전학 처분이 과하지 않다.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자 정군의 부모는 전학을 취소해달라고 강원도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정군의 전학 처분을 취소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피해 학생 A군은 회의에 참석해 피해 상황을 또 한 번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매일 떠오르고 숨도 못 쉬겠고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요. 걔가 조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름 들을 때마다 공황이 와요. 걔를 다시 보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현명한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심을 신청한 정군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참석을 위해서 시험 이후로 재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심 일자를 미룬 건데 오늘 왜 가해 학생 정군이 참석을 안 했나요? 학폭위를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엄마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치위원회 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사과 드렸나요? 정말 너무 사과드리고 싶어요. 뵙고도 싶은데 근데 재심 신청 해놓고 회유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 신고된 후 2달 정도가 지났는데 2달 동안 가해 학생 쪽에서 아무런 사과가 없으면 피해 학생 학부모께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서면 사과 징계 조치를 받았던 정군. 그런데 분량이 A4 용지 3분의 1밖에 안 돼 다시 써오게 했다고 합니다. 정군의 전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송모 변호사. 정군이 진술한 내용으로 보면 폭력으로 명백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때렸거나 돈을 뺏었거나 찾아가서 계속 괴롭힌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찾아와서 봉변을 당한 것이 대부분이라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남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욕을 하는 일은 많은 일이라서 큰 충격을 받고 상당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선 학부모 1명만 전학을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위원인 장학관, 변호사, 경찰은 전학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군의 전학 조치는 취소됐습니다. PD수첩은 정군의 전학 조치 취소 결정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강원도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재심 회의에 참석했던 교육청 관계자와 통화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재심 업무를 담당했었던 건 맞습니다. 저희가 보안 사역을 했기 말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정군의 전학 취소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 보통 이제 한번 처분이 나면 대부분 받아들이고 이행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날 텐데. 그죠, 보통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없어버리니까 되게 많이 힘들게 공감해요. 뭐 하여튼 저희 입으로 지금 다 피해 학생 간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이나 이런 거를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제 전학이 취소돼 학교에 남을 수 있게 된 정군. 당시 정군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는데요. 주변에다가는 오해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 안 했다. 너희도 나 알잖아. 나 그럴 사람 아닌 거. 정군이 전학까지 않게 되자 피해 학생 A군은 학교를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A군은 당시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애는 처음 봤어요. 저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애들은 그걸 듣고 떠들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아요. 자기 재산 3천억 원이라고 자랑하고.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걔네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이러다 보복당하는 거 아닌가? 저 같은 개, 돼지 같은 애들은 보호도 못 받고 신고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평소 정군은 친구들에게 검사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통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선박 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수사팀 검사로 활동했고 2016년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런 이야기 농담처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1%다. 대한민국에서 나 이상으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몇 없을 거다. 또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일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친구들은 정군을 상위 1% 기득권, 각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정군이 학교 친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식당입니다. 거기서 준 걸로 기억하는데 소친 사과 상자 그 연출일 겁니다. 아마 이때 굳이 비타오백이었던 이유가 보통 이럴 때는 비타오백에 돈 담아주더라 라는 의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학생 그 발언 중에 검사는 돈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월급이 적지만 생활에 부족함 없는 이유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정군은 친구들에게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며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권력 상태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이 집단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가해 학생이었다고 보기엔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집단에서 아버지가 대통령인 사람이 있었다면 판세가 달라졌겠죠. 정군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배경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학교 잡지에 기고한 정군의 글입니다. 권력 관계에 예민한 정군의 태도를 학교 선생님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기가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을 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군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학생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B군. 피해 학생 B군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목격했다는 동우 씨. 그러니까 누구나랑 이야기 잘했었거든요. 그 피해 학생. 근데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말을 조금 단답형으로 하고 좀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B군도 정군에게 당한 피해를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방을 바꾸자 피해 학생에게 하던 갈굼이 저한테 옮겨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돼지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자꾸 이제 맛을 들이면 이 권력감, 권능감, 통제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타겟을 찾아요, 보통은. 근데 전형적인 그런 레퍼토리를 보이잖아요. B군의 부모는 아들에게 정군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며 당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의 통화에서 B군의 어머니는 권력을 통한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아들을 주의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피해 학생 B군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더 이상 정군과 함께 학교에 있을 수가 없었던 A군. 이번엔 A군 부모가 가해 학생 정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며 재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학교폭력 지역위원회에선 정군과 정군 부모의 태도에 대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 퇴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해 학생의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고 가치관이 좀 왜곡되어 있지 않나 싶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집단 따돌림이라는 가해 정도와 비슷하다. 한 선생님은 정군의 부모님이 아들의 반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정군이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진술서가 다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뭔가를 썼으나 집에 가서 부모님이 바꿔오고 판결 나기 전에 분명히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이걸 완벽하게 커버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겼던 반성의 마음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학생은 부모님에 의해서 반성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지점이 제일 안타까워요. 재재심 결과 강원도 학교폭력위원회에선 정군에게 전학을 가야 한다며 강제 전학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정군의 부모는 전학을 가는 대신 4가지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에는 전학 처분 등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민사고에는 학교 자체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되면서 분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건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가해자와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전학 밑에가 이제 학급 교체거든요. 한 학교 안에서 학급이라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집행정지가 되면 시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처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또 학교를 다니는 거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군과 A군은 한 학교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퇴원해서 와보니 걔랑 수업을 같이 듣더라고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3교시 내내 손만 떨고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군을 마주쳐야만 했던 A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동작대교도 엄마 아빠 모르게 2번이나 갔어요. 너무 춥고 외로웠어요. 재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 사람이 정말로 센 권력자고 그 권력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구나. 이러다가 정말로 취소가 되면 전학을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을 폭로하기 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차 피해라고 하게 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괜히 일을 벌였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게 정의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상황을 힘들게 했구나. 이런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그 기다리는 1년 동안에 피해자의 고통은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2배, 3배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죠. 전학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군은 학교 생활을 하며 동아리 친구들과 경제 토플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 이상은 학교에서 견딜 수 없었던 피해 학생 A군. 저희가 기숙사제인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피해 학생이 학교 다니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법원에서 정군의 전학 조치 처분이 문제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고등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전학 처분이 맞다고 판결이 나자 연이어 이번에도 집행정지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심인 대법원으로 간 끝에 전학 조치 처분이 맞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군의 전학 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밟았던 법적 절차는 총 10차례. 정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을 때 대응한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기의 전문성, 법기술을 최대한 이용해서 아들이 이 가해자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려고 10번의 사실은 다른 학폭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 경우는 정순신 아들이 유일하다고 그러거든요. 전학 조치를 내렸던 민사고. 정군이 전학 가기까지 11개월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민사고의 교장을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른 학폭 사안들 보셔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폭 관련한 프로세싱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랐는데 그 프로세싱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학폭위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있는 모든 법적 절차의 것들을 경험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게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 시절 인권 감독관을 지낼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친구의 인권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자기 아들이 책임 없음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서울검찰청 인권감독관이었던 사실도 너무나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정군은 전학 가기까지 왜 10차례나 되는 집행정지와 소송들을 진행했던 걸까? PD수첩은 그 이유를 듣고자 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 혹시 정순신 변호사님 요새 나오세요? 퇴사하셨어요. 1년 전에. 아, 1년 되셨어요? 오래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자택으로 입장을 들으러 갔습니다. 계세요. PD수첩은 정순신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제 자식 입장만 생각한 어리석은 부모의 마음에 행정쟁송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대 가면 뭐 하냐, 이런, 말하자면 이런 인성 가지고 서울대 가서 졸업하고 또 다시 정순신이 복제되는 방식으로 얘가 또 사회의 어떤 권력에 가까이 접근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의 문제까지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보시게 된 게 아닌가. 학폭도 결국은 계급의 문제인가? 권력과 계급의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그 계기가 아니었나. 전국 각지에서 보낸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에워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 행렬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못하게 한 거야 지금? 판단된 게 없어? 판단된 게 없어?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게 해줘요. 학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진입을 막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디다가 혼나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길거리다가 혼나라는 거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단 조용히 저희 헌화하고 갈 거야. 2시간 뒤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올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입니다. 창가에는 선생님이 생전에 키웠던 화분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24세 젊은 교사. 동료 교사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일단은 젊은 선생님이 지금 조직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참담하고 싶고
이 선생님이 왜 여기에 와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 물음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를 학교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언이 아닌가. 대체 무엇이 그 젊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걸까요? 교사인 어머니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교직 생활을 꿈꿨던 박 선생님. 그를 가르쳤던 교대 교수들은 제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 4년 내내 고인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지도교수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거의 잠을 못 자요. 생각이 많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가 제자지만 그런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스님의 제자면 행복할 것 같다. 얘는 진짜 좀 천직이겠다. 교직이. 이 친구가 현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정 교수에게 고인은 잊지 못할 제자입니다. 동기들. 늘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경청하던 모습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이어가지고 선생님은 여기 나와요. 여기. 학생들과 행복을 나누는 교사가 되겠다던 고인의 꿈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되게 따뜻하고 미소도 항상 미소 짓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눈빛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지도했을 것 같아요. 지난해 3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로 첫 발령을 받은 후에도 고인은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교수법을 배워서 더 쉽고 재밌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려는 열정이 컸다고 합니다. 초임 교사가 1학년을 맡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근데 2년 연속이나 1학년 담임을 맡았잖아요. 근데 다시 1학년 담임이 되면서 대학원도 휴학을 했죠. 좀 헌신적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본인이 케어해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미술교육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과 함께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준비 되었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을 모두 반짝반짝 예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잘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오랜 설득 끝에 고인의 사촌 오빠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박 선생님이 살았던 자취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인데 제가 그 이후로는 조사나 이런 거 제가 할 때 잠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에는 제자들이 준 편지들이 소중히 보관돼 있었습니다. 유족은 처음에 경찰의 말을 듣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부 알려줘봤자 좋을 게 없다. 개인사니까 경찰들도 뭐 모든 사람 조사했을 때 뭐 개인사라고 얘기를 했고 약식으로만 다 조사라고 돌려보냈더라고요. 되게 빨리 종교를 지으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좀 조사를 해야겠다. 이후 박 선생님이 남긴 학급 일지와 일기장 등 모든 기록을 살펴본 유족.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료 교사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노조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좀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보에 따르면 그 학급에는 좀 선생님이 생활지도상으로 어렵게 했던 학생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었고 올해 어떠니? 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1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보와 기록을 종합해보면 박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반 26명 중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친구를 때리고 욕을 하며 많게는 하루 5번씩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괴성을 지르는 등 과잉 행동을 하는 상황. 상태가 심각한 2명 외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더 있었고 박 선생님은 지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급 일지에는 학급 붕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반말이나 발차기처럼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강하게 훈육해야 한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던 반은 급식실을 개조해 만든 교실을 사용했습니다. 교실에는 준비실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곳을 꾸며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급식실에 붙은 창고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품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걸 다 치워가지고 청소를 싹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해결소라고 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인형도 갖다 놓고 조명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잠깐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상담하면서 진정하고 그래서 애들 엄청 좋아한다고 저한테 막 자랑도 했었거든요. 블로그에서 쓴 걸 보면은 여기 우리 반 금쪽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자기가 매뉴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지. 아이를 환대하며 관심을 표현한다. 동정 또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노력에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실 내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학생들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한다며 학급 소통 앱을 통해 박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엄밀히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놀린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 가기 싫다고까지 합니다. 박 선생님은 반 전체 26명의 학부모 중 10명으로부터 아이가 놀림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살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고인은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사망 5일 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B 학생이 A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그만하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A 학생의 이마가 긁힌 겁니다. A 학생은 이마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오후 내내 연필 사건을 중재하느라 양측 부모님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 수업 중에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교사가 그걸 모르냐라고 굉장히 많이 화를 냈다고 고인 선생님께서 동료 교사에게 당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부모는 그날 밤 9시 박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로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항목을 들어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억울하다. 이렇게 항의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다음 날 오전 수업이 한창인 시간에 박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 얘기를 들으니 억울한 면이 있다며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가 메시지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며 오후 2시에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가해 학부모가 경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 선생님에게 하이톡으로 뭐 누구도 경찰에 같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뭐 자신이 경찰이라는 것을 확실하지 않지만 알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해당 학부모가 경찰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경찰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경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7월 12일에 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네. 내 아이의 평판이 걱정된다. 라고 계속 압박을 했던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양측 학부모와 만난 뒤 박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너무 힘들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일기장엔 고통스러운 심경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원래 삶이란 종이장 같은 것. 그날 2시에 그 선생님들끼리 원래 끝나고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수업 내용도 공유하고 다음 수업 뭐 하냐 서로 그런 거 하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볼게라고 했대요. 7월 17일 오후 박 선생님은 자신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학급 일지를 쓰고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보내고 교장과 교감에게 업무 보고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곤 교실에 붙어있는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 생애 마지막 장소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요. 그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요. 그것에 대한 불안은 늘 갖고 있어요. 아침에 학교에 오면 뭔가 두렵다.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다. 숨이 깊게 안 쉬어진다. 제 지도로 통제가 안 되는 아이가 2명이 있어요. 1학년인데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요. 반말을 하고요. 색칠을 하다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울어요. 초반에는 무력해지고 무가치해졌는데 요즘에는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학교에서 일하다가 눈물이 난 적이 있었고 퇴근하고 집에서 운 적도 있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최근에 살이 빠졌어요. 학부모와의 관계, 반 아이들로부터 오는 무력감 이런 게 있어요.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희초교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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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은 올해 1학기 동안 학교 측에 8번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연필 사건이 있었던 7월에만 3번의 상담을 했습니다. 학교에 적절한 조치를 다 했는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서 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MBC PD 수첩팀인데요. 저는 됐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원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약 10일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연필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부재중 전화가 엄청 걸려왔다. 또 동료 교사 증언에 따르면은 그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또 개인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그런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양측 학부모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연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은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을 뿐입니다. 지난해 박 선생님이 담임이었던 반의 학부모들은 학교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잘못된 민원이 왔을 때 그 학부모에게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전화번호 바꾸세요. 그런 대처가 선생님을 너무 보호를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같이 막 펑펑 울었어요. 서로 막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방학 3일 남았잖아. 3일만 견디면 선생님 쉴 수 있잖아. 그러면서 막 우는데 진짜 그 3일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 괴로우셨구나. 학교 생활이 서투른 1학년 아이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해줬다는 박 선생님.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떤 초능력 갖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는 선생님은 1000명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선생님 1000명 있으면 뭐하게 학교마다 한 명씩 보내고 싶다는 거야. 너 본인이 느끼게 이렇게 사랑받고 1년을 보냈구나 해서 와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까. 첫 반응인지 엄마들이 못 느낄 정도의 저는 몰랐어요. 첫 반응인지. 저희 다 끝나고 네. 박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알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결심했다는 학부모들. 좋은 선생님을 잃은 것이 그저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손편지를 받아보는 학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쓴 마음이 너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1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교사라는 직업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지내왔다는 정가현 선생님. 그런데 2년 전 5학년 담임을 맡으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년간 겪었던 사건보다 많은 일들이 한 달 안에 터졌다는 겁니다. 필통도 던지고 뭔가 애 가방도 뒤지고 그래서 뭐하는 애예요 이게. 집에서 교육 그렇게 시키니까. 제가 진짜 학교 갈까요 선생님 아빠 데리고. 제가 진짜 학교 가고 뒤집으면 그 부모님들 어떡하실 건데요. 4월 한 달 동안 10명 넘는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함께 잇따르는 사건들을 수습하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칸 안에서 볼일을 보던 남학생을 학생 2명이 훔쳐보는 사건까지 일어난 겁니다. 화가 난 피해 학생 학부모는 정 선생님에게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전화로 쏘아붙인 뒤 번갈아가며 항의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왜 화가 나시는지는 알겠어요. 일단 사과를 받고 싶은 사람이죠. 사과를 안 하니까 그 화풀이가 이제 저한테 그대로 온 것 같아요. 한 달을 버티는데 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또 학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아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교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보지도 않으시고 아니 학부모가 애 문제로 속상하면은 화낼 수도 있지 하면서 교보위는 바로 무산이 되었고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교보위 자체를 쉽게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 절차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는 그 개최 여부를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거 교보위 대상 아니에요라고 묵살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모습을 훔쳐봤던 가해 학생은 그 밖에도 친구의 목을 조르고 돌을 던지는 등 문제 행동을 해왔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 그런 얘기를 꺼내자 당연히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애를 갖다가 거슬리고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은 자신의 편 논문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듣는 아빠 입장에서는 불쾌하다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전화한 목적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바로 그러려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잘해보자는 의도였지만 학부모의 폭언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 교장이 했던 말이 비수가 되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그 반인데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선생님 때문이야. 선생님이 학교 교육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야. 그렇게 할 거면 딴 학교 가라. 제일 충격적이었단 말이 그 담임 잘못 만난 애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내 학급이 있는 게 좋아서 십몇 년 동안 전담조차 한 번도 지망하지 않고 항상 담임만 해올 정도로 주말이고 뭐 그런 것도 없이 내 돈 써가면서 애들한테 추억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약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지만 그게 낙이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애들을 담임 잘못 만난 불쌍한 애들로 만들어 버린 담임이 된 거예요. 그 순간.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교장실을 나온 정가현 선생님. 도움을 주기는커녕 모든 게 담임 잘못이라고 몰아세운 교장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우울증이 깊어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편이 돼달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 입장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옆에서 그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손이고 발이고 다 묶여서 그냥 이렇게 처벌만 기다리는 느낌. 부자로서의 자존감 같은 건 다 당시 교장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교장의 문자를 받고 취재 의도를 밝히자 더 이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장과 정 선생님 간의 문제를 중재해보려 했던 노조 관계자. 어떻게 교사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 교장이 있는지 좀 이런 분노가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얼마나 좀 힘드셨을지 정말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봐 좀 그 점이 되게 두려웠습니다. 관리자는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관리자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99.2%가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기를 꿈꿨던 나경민 선생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학기 개학 날부터 이제 이 아이가 안 오니까 반복적으로 안 오니까 이거는 담임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그 친오빠의 뭔가 성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부분, 뭐 오빠가 손을 대면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혹시 모를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걱정돼서 일단 신고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선생님들이 다 이거 보고.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5학년 학급에 방임이 의심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학대 신고에 분노한 학생 어머니는 나 선생님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에는 모욕적인 언사가 가득했습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 급식 지도를 하자 남은 급식은 선생님 애들이나 주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대요. 제가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을 집에서 했나요? 아니요.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다 싸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학교로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학생 어머니가 나 선생님을 신고한 겁니다. 숙제를 자주 안 한 아이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10번을 시킨 게 이유였습니다. 교사가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며 교육청에 전화를 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린 학생의 어머니. 그뿐 아니라 경찰서도 찾아가 고발장을 썼습니다. 결국엔 제가 가서 다 해명해야 되고 저는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학교폭력 담당하시는 부장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교육청에서 연락 오면 교육청에도 해명해야 되고 그 학부모님도 상대해야 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살도 뚝뚝 빠지고 기력이 없어서 교실이 3층이었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막 휘청거리기도 하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감내해야 돼요. 그럼 나를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반 애들인데 내가 왜 그 학부모님의 악성 민원 때문에 다 놔버려야 되는 건가. 꾸역꾸역 참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한테 그걸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부모의 계속된 악성 민원에도 선생님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단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인 학부모를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 가장 큰 민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의 가해 행위, 그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아쉽고. 그래도 나 선생님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저만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문 실무사 선생님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시는 전화를 하신다거나 이제 곤란하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제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로 인해서 촉발된 다른 선생님들의 고통을 제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비정기 전보 조치가 되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 5학년 제자들이 1년 뒤 졸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는 걸 볼 수 없어 나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떠났습니다. 그때 꿈꾸셨던 교단에 선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좀 어떻게 다른가요? 제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발령받은 지 10년 넘은 지금은 10년 전에 나 진짜 가서 막 뭐라고 해주고 싶고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너 그 길 자살하러 가는 길이야. 진짜 뜯어 말리고 싶어요.